이런 시점의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다움에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NH투자증권의 정주환 어드바이저입니다. 어드바이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 한번 총평을 하면서 전일 지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일 지수 어땠나요? 네, 전일 미국 지수 다우지수 플러스 0.24%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플러스 0.29%를 기록하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그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들을 했는데 이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원래 그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윌러 이사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그 때문인지 이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가 됐고요. 윌러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2%대로 가는 방향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낮다면 굳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을까?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인하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말을 함으로써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2년물 금리가 4.7%까지 약 16bp 정도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한편 미셸 보우먼 위원은 인플레이션 지수 하락세가 둔화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의 인상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있다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금리 인하 쪽에 조금 치우친 면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를 좀 보자면요. 11월 컨퍼런스 보드 이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인 101포인트 그리고 전월치인 99.1포인트를 모두 상회한 102포인트로 집계가 됐고요. 이로써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던 이 소비자 심리 지표도 향후 개선될 가능성을 비쳤습니다. 특히 기대 지수가 77.8포인트, 전월치인 72.7포인트를 크게 상회했고 다만 11월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인 1포인트 그리고 전월치인 3포인트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5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윌러가 매파적인데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더 피워주면서 오히려 시장에게는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는데 PC이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일단 PC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CPI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방송을 계속 보시다 보면 앵커님도 계속 설명해 주시고 하니까 아실 텐데 물가 지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CPI는 소비자가 지출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면 이 PC는 어떤 개인을 위해 지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예시를 좀 들어보자면 한 $100를 지출을 했다면 여기서 제가 낸 게 한 $80 그리고 제가 아닌 누군가가 지출을 한 게 $20라고 쳤을 때 이 $80 제가 낸 게 이 CPI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저를 위해 지출된 이 $100 전체 이게 바로 이 PC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을 위해 얼마나 지출됐냐가 PC인데 지금 그래서 이 PC가 사실상 중요한 건데 이게 CPI가 PC보다 조금 더 일찍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금리 향방을 결정할 때는 먼저 발표되는 이 CPI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이제 관측을 하고 이렇게 전망을 내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PC 가격 지수 전년 대비 3.1% 상승 전망하고 있고 근원 PC 가격 지수는 3.5% 상승을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지표들이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텐데 최근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신 스케치에서도 다뤘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뭐 내년 1분기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준 인사들의 발언과 함께 어떤 발언들을 저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최근 들어서 금리가 조금 인하되는 모습 그리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관측해 왔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매파적 성향 갖고 있는 이 윌러 이사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면서 금리 인하가 조금은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고 6월 시작으로 9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하고 이제 4분기부터는 연속적으로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영향을 내비쳤고요. UBS가 스위스죠. UBS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를 시작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 같다. 그래서 한 3월쯤 아니면 4월쯤부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로 한번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 사실 어제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하면서 주가 저희 국내 증시도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오르지는 않고 사실 코스피는 한 0.08% 하락한 2,519.81포인트로 약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윌러 의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를 2%로 되돌리는데 적절하다고 언급까지 했고 실제로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266%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수급 편중 현상이 일어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의 쏠림 현상이 생겼고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어제 급등을 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보시면 0.73% 상승한 이 822.44포인트로 강세 마감했는데요. 2차 전지 소재는 대규모 투자 소식에 급등을 했고 반도체는 온디바이스 AI 모멘텀에 우호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CJ ENM, 티빙이나 웨이브 같은 그런 콘텐츠 플랫폼을 혹시 보실 거잖아요. 네. 티빙이랑 웨이브 합병 소식이 전해지면서 CJ ENM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징주로는 KCC가 자회사 상장 불확실성 때문에 약세를 보였어요. 무려 약 7%가량 하락을 했는데 이게 KCC가 인수한 이 모멘티브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또 이게 IPO가 불발될 것 같다라는 썰들이 전해지면서 그 영향이 있는 KCC 또한 약 7%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2차 전지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이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가 각각 한 10% 그리고 약 15%가량 하락하는 모습들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아쉬운 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밤에 시작할 미국 증시를 통해서 우리 국내 증시는 내일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미국의 프리마켓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테슬라도 지금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단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유효하게 작용할 것 같다. 오늘도 어느 정도는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특히 제가 몇 가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그 AWS 클라우드 부문이 그 인공지능 앱을 구동하기 위한 신규 칩을 공개했는데 향후 고객들이 엔비디아 최신 칩 성능을 누릴 수 있게 할 거다라고 방침을 냈습니다.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부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자체 브랜드 칩뿐만 아니라 이 엔비디아 같은 이 고가의 브랜드 칩, 이런 고가 칩에 대한 접근권까지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2016년 이후로 아마존이 이 사이먼 먼데이부터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항상 이 미국 증시를 언더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실제로 작년에는 이 S&P 500보다 약 6% 가량 언더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를 떠나서 투자하는데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죠. 이게 사실 애플이랑 같이 신용카드 파트너십을 제휴했었거든요. 사실 이게 2029년까지 갈 거다라고 계약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빨리 종료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골드만삭스의 이 소비자 금융 부분 손실이 확대되면서 양사 결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약 12에서 15개월 내로 파트너십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쟁 이슈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유가 어떤 상태인가요? 유가가 사실 오펙 플러스 회의에 중점을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다가 요즘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게 11월 말일로 갑자기 연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것 또한 이 수급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게다가 원래 오스트리아 빈에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온라인 화상회의로 대체되면서 그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더 가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연기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WTI 또 브렌트유의 감산 연장 또 감산 규모 확대에 따른 기대를 반영한 상승들을 시도해 왔는데 이게 회의 연기 때문에 회원국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았냐 이러한 우려로 이제 매매 차익 실현도 나타났고요. 또 매매 차익뿐만 아니라 매도세까지 유입하는 현상을 이뤄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단기 유가의 하방 압력이 재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오펙 플러스 불협화음 때문에 예전에 그 $50로 유가가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 분열로 인해서 코비드-19 때 약 $50 가까이 유가 폭락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또 오펙 플러스가 이런 악수를 또다시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소 지연되더라도 2024년에도 이 기존 감산 규모를 유지하는 게 베이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즉각적인 효과 여부가 단기 유가의 가격 변동성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상승보다는 오히려 하락을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래도 너무 큰 폭의 하락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중점적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그래서 오펙 플러스 회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펙 플러스 회의가 왜 연장이 된 건가요? 그 회의 연기 원인이 사실 향후 생산량 쿼터가 정해져 있는데 이 쿼터를 이제 앙골라, 나이지리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국가들이 어떻게 생산량 쿼터를 나눠 가질 것인가 이게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연기가 된 건데 어쨌든 이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이 2024년에도 감산 기조 연장할 것은 내포돼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감산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감산을 얼마씩 나눠서 할 건지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감산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9월 말에 한때 그 배럴당 $100까지 돌파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70 선까지 후퇴했기 때문에 석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유가 하단 방어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더욱이 비전 2030을 목표로 이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어느 정도는 지켜야 된다라는 게 맹점이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는 점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은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오펙 플러스 감산 기조 속에서 전 세계 석유 시장 수급에 다시 시선을 집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 세계 약 60% 석유를 공급하는 오펙 플러스 감산 속에서도 이 비오펙산 공급이 다시 수급상 공급 우위를 초래할지 그 여부가 단기 원유 투자자들한테 주된 관심사가 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산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여기에 따른 실물 수급 효과는 과연 언제 나타날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렇게 감산을 한다고 해도 바로 이제 감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딜레이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저희 엘니뇨 현상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생각보다 겨울에 따뜻할 것 같다라는 기후 현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산을 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 겨울철 난방 시즌보다는 봄철이죠. 이 2분기부터 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한편 이 9월 말 한때 $100 가까이 유가가 상승했는데 이 여파 때문인지 이 미국을 중심으로 정제 마진이 가파르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 엘니뇨 기후 아래 겨울철 온화한 날씨 예보가 난방 시즌 수요 전망까지 약화시킨 탓에 올 겨울에는 낮은 정유시설 가동률이 수요 불확실성을 높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쿠싱 지역 중심의 미국 원유 재고 증가세도 이 단기적인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잔존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단기 강세 재료가 소멸되는 이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 이후에는 재차 유가의 하방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오펙 플러스가 주도하는 이 석유 시장의 대략적인 유가의 가격은 한 70에서 100달러, 배럴당 70에서 100달러를 보고 있고요. 계절 성수기에도 불구한 이 수요 불확실성은 2024년 1분기까지 이 유가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2분기부터는 이 수요 정상화 기대와 맞물린 이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 효과는 이 타이트한 전 세계 석유 시장에 이 수급을 부각시킬 거고, 다시 배럴당 80에서 90달러까지 넘나드는 유가 가격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024년에도 여전히 이 WTI 대비 브렌트유의 가격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서방의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 조치가 유효한 가운데 이 배럴당 60달러 가격 상한선을 어긴 이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대비 타이트한 글로벌 석유 수급 하에서 2024년은 WTI 대비 브렌트유 가격의 배럴당 4에서 5달러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펙 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이 석유 시장 안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70에서 한 100달러 구간까지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은 옆 동네 일본의 주식 매수세도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주식은 어떤가요? 일본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를 꼽자면 이 엔저 현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엔저를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엔화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때가 더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엔화를 추가적으로 담아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파른 엔화 약세가 저희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BOJ 내부에서도 굉장히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오히려 빨리 웬만하면 엔화를 강세를 시키자라고 아등바등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 레벨의 엔화 약세 지속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해외 투자 매력도 축소로 이 자국 채권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잠재적인 엔화 강세 포인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한다라는 점도 어쨌든 엔화 강세 포인트로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금리 변동성에 따라서 이 금융시장 내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되고 있는데, 이 또한 엔화의 추가 약세를 제한하는 동시에 원화에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한 대내외 수요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일본에서 수출을 중심으로 펀더멘털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엔화 강세를 견인할 거고, 또 원화에는 추가 강세 제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 유독 관심 있게 보시는 쪽이 있으실까요? 네, 일본 주식 제가 한 6월쯤인가 나와서 디스코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디스코 종목 보니까 그때보다 한 60%가량 올랐더라고요. 네, 디스코라는 종목 여전히 추천하고 싶은 종목인데, 디스코 한 번 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게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용 부품을 절단하고 또 연삭하고 연마하는 이런 기계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디스코가 글로벌 점유율이 한 70에서 80% 수준인데 업계 1위를 점하고 있고요. 이 디스코 실적 같은 경우 그 고객사 장비 검사를 완료하고 매출에 계상하기 때문에 설비 투자 동향보다는 이 출하액과 조금 더 연동해서 이 집계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사업 부문별 매출 구성을 보자면요. 정밀 가공 정비가 64%, 정밀 가공 소모품이 22% 정도 되고요. 지역별 매출 비중이 일본에는 12%, 그리고 중국에는 37%, 미주에는 7%가량의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7월에서 9월까지 출하액이 717억 엔인데 이게 사상 최고 수준이고요. 이는 전기차 그리고 파워 반도체용 그 장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익률이 높은 소모품 출하액이 그 회복세에 진입한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매출 비중 약 87%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각국의 EV용 그리고 파워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앞으로도 디스코의 매출 확대가 기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일본을 다녀오신다고요? 맞습니다. 다음 탐방차입니까? 그렇다고 치고 싶네요. 네. 네. 탐방차 일본을 직접 다녀오신다고 하니까요. 다녀오시고 또 생생한 후기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홍콩의 H지수, ELS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내년의 상환도 괜찮을까요? 사실 내년 상환, 2024년 상환이면은 보통 2021년쯤 가입을 하셨을 거예요. ELS가 보통은 이제 대부분의 ELS는 조기 상환 6개월 기준 그리고 만기가 3년짜리 ELS가 많은데 내년에 만기라면 2021년 초쯤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기준 일자나 조기 상환 구조를 개별적으로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대략 2021년 초 가입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상환을 받으시려면은 한 H지수 7,000선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홍콩 H지수가 7,000선 이상을 올라가는 게 사실상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 H지수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금융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터넷 플랫폼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홍콩 H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첫 번째 금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부양 정책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사실 부동산 기업한테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이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 부채에 대한 리스크를 지는 건 결국 은행이고요. 이 은행에 떠안는 리스크가 이 금융업의 주가에도 연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콩 H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인터넷 플랫폼입니다. 사실 가성비 소비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소비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소비를 안 하다 보니 이 인터넷 업종, 소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 인터넷 업종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이 금융업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업 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홍콩 H지수 내년 2분기까지는 사실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사실 내년 초에 만기 상환되는 ELS 아무래도 10% 넘게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상환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기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만기를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만기가 연장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년 만기로 내년 초에 만기 받고 이제 상환돼야 되는 ELS 상품이라면 원금은 손실되지 않을까. 조금 원금 손실을 받는 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저도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네. 관련된 많은 기사들도 예. 있고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요. 어드바이저님의 조언과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림스탁 나오는 정조한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